신고 접수 들어왔는데요. 혹시 민국동 31번지 건물주 아드님 맞으십니까? 새벽 2시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이시죠? 어머님께서 도둑이 들었다고 신고하셨어요. 지금 경찰서에 계신데 많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바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잠옷 차림 그대로 겉옷만 걸치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내가 뒤에서 여보, 괜찮아? 라고 물었지만 대답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내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정말 강도라도 든 건가? 다치신 건 아니겠지?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저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20분 만에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민원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머니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금고를 열었어. 도둑이. 어머니. 저는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큰아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더니 뒤로 움찔 물러나셨습니다.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어머니, 저예요. 아들. 아니야. 어머니는 옆에 서 있던 젊은 경찰관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경찰님,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금고를 열었어요. 도둑이에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도둑은 3년째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장남인 저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극적 재구성을 위해 재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드님, 잠깐 이쪽으로 오시죠. 저는 일어나 경찰관을 따라갔습니다. 민원실 한쪽 구석에서 경찰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평소에도 이러셨습니까? 아니요. 아니, 사실은 요즘 들어 자주 헷갈려 하시긴 했습니다. 혹시 병원 진료는 받아보셨나요? 그게 아직.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셨고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습니다.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드님, 어머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가급적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집으로 모시고 가세요. 제가 어머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은 다시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어머님, 확인해 보니까 도둑은 없었어요. 집에 아무 이상 없고요. 아드님이 어머님 모시러 오셨으니 함께 집에 가시죠. 그럼 금고도 안전합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어머니는 계속 중얼거리셨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를 누가 바꿨어?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당신은 누구세요? 어머니는 다시 저를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셨습니다. 집에 도착해 어머니를 안방에 모셔놓고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홀로 어머니와 건물을 돌봤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생은 건물 지분 팔자고만 했고 지방에 사는 여동생은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머니는 저를 도둑이라 불렀습니다. 새벽 3시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은 5월의 어느 평범한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5시 10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어. 저는 잠에서 깨자마자 차를 몰았습니다. 신호등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 댁에 도착했을 때 구급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아버지를 들것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에 화장실에 가시다가 복도에서 쓰러지셨고 어머니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유가족분 계십니까? 네, 저 장남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 계셨습니다. 조문객들이 어머님 기운 내세요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고개조차 끄덕이지 않으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23세 결혼해서 60세까지 단 하루도 떨어진 적 없이 함께 사신 분이었습니다. 형, 건물 관리는 어떻게 할 거야? 장례식 3일째, 동생이 장례식장 밖 복도에서 물었습니다. 손에는 담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지 뭐. 저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장남이니까요.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나는 미국 가도 되는 거지? 여기 있어봤자 할 일도 없고, 내 사업도 있고. 그래, 가. 대신 어머니 전화는 자주 받아줘. 알았어. 매주 할게.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석 달도 못 갔습니다. 여동생도 장례식이 끝나고 다음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빠 미안해. 애들 때문에 오래 있기 힘들어. 큰애가 중간고사 기간이라 신경 써야 하고 작은애도 감기 걸려서. 어머니 잘 부탁해. 그래,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전화는 자주 해. 응,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할게. 저는 웃으며 보냈습니다. 여동생도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부터 저는 새로운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저는 어머니 댁에 들렀습니다. 아침 식사를 챙겨드리고 어머니가 드실 약을 챙기고 병원 예약이 있으면 모셔다 드렸습니다. 특별히 할 일이 없어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건물 관리 일이 있던 없던 건물로 출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으신 5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편의점, 2층은 식당, 3층부터 5층까지는 사무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임차인 민원을 처리하고 수리기사를 부르고 세금 고지서를 체크하고 월세를 받고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이 모든 일을 혼자 하셨습니다. 장부도 손으로 쓰셨고 임차인 전화번호도 다 외우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낡은 장부를 보며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저녁에는 다시 어머니 댁에 들러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밥을 드시면서도 TV를 보시면서도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그냥. 입맛은 좀 있으세요? 응.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더 말이 없어지셨고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동생은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더니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가끔 전화가 오면 형, 건물 지분 좀 팔아서 현금화해줬으면 좋겠어. 사업 자금이 급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건물은 공동 명의야. 마음대로 못 팔아. 그럼 어머니 설득 좀 해봐. 내 지분만이라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건물은 아버지가 평생 지으신 거야. 알아. 근데 나도 살아야 하잖아. 통화는 항상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여동생은 한 달에 한 번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잘 계시지? 오빠가 잘 챙겨주니까 다행이야. 나도 가고 싶은데 애들이 학원 다니느라 바빠서. 응, 괜찮아. 오빠 힘들지? 고마워.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 나는 장남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너 누구니? 저는 웃었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저 아들이에요. 큰아들. 큰아들? 우리 집에 아들이 있었나? 어머니, 농담하시는 거죠?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다는 것을. 어머니는 금고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가 뭐였지? 어머니가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나이 드시면 다들 그래요. 저도 요즘 비밀번호 자주 까먹어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는 안방 옷장 옆에 있는 금고 앞에 앉아 비밀번호를 누르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번호가 기억나지 않으셨습니다. 10번, 20번을 시도하셨지만 금고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비밀번호를 바꿨어? 어머니는 중얼거리셨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 4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옷 차림으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빨간 신호등도 무시하고 달렸습니다. 10분 만에 어머니 댁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머니는 금고 앞에 주저앉아 울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정말 도둑이 들었어요? 금고를. 누가 열었어? 안에 있던 게 없어졌어. 저는 급히 금고를 확인했습니다. 금고는 굳게 잠겨 있었고 어떤 흔적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무도 안 왔어요. 금고 그대로 잠겨 있어요. 아니야. 없어졌어. 분명히 없어졌다고. 어머니는 제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금고를 손으로 두들기며 계속 울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여기 금고 비밀번호 아세요?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아버지는 어디에 메모해 두셨을까요? 아버지? 어머니는 저를 빤히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는 언제 오시나?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가는 것을 싫어하셨지만 이번에는 제가 강하게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금방 끝나요. 신경과 전문의는 어머니에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글쎄요. 대통령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100에서 7씩 빼보세요. 100에서 7을 빼면 90, 아니 80. 모르겠어요. 의사는 MRI 검사와 혈액 검사, 신경심리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이틀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진료실로 오시겠습니까? 저는 의사의 진료실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머니의 뇌 MRI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입니다. 중기로 접어드는 단계로 보입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해마 부위의 위축이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아마 1년 전부터 증상이 시작됐을 겁니다. 1년 전. 그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말이 없으셨던 것이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보호자분, 이제부터는 환자를 혼자 두시면 안 됩니다. 배회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가스불이나 현관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낙상 위험도 높습니다. 네. 그리고 망상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머님께서 금고에 집착하시는 것도 그 일부입니다. 환자분께는 금고 안에 뭔가 매우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이 있으신 거죠. 금고 안에는 실제로 뭐가 들어있나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사실 저도 금고 안에 뭐가 있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만 아는 비밀번호였고 저는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환자분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환자분을 괴롭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자를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고는 안전하다. 내가 지켜주고 있다는 식으로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약물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병원을 나오며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금고도 제가 지킬게요. 어머니는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 같네요. 고마워요. 어머니는 저를 아들로 인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동생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진단받으셨어. 내일 통화 가능한 시간 알려줘.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미국에 있던 동생이 다행히 이틀 만에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만난 동생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형, 오랜만이야. 그래, 고생했어. 바로 어머니 댁으로 갈까? 응. 차 안에서 동생은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동생도 지방에서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여동생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니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왔어? 응. 수고했어. 어머니 아까 잠깐 주무셨다가 지금 안방에 계셔. 우리는 거실에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동생이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 어머니 상태 정확히 어떤데? 저는 병원에서 받아온 진단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중기야. 의사 말로는 이제 혼자 두면 안 된대. 누군가 계속 곁에 있어야 해. 여동생이 진단서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 동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요양원은 알아봤어? 뭐? 저는 동생을 쳐다봤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형도 일이 있잖아. 건물 관리에 어머님 챙기고 형 개인 일도 있을 거 아냐. 그러면서 어머니까지 어떻게 24시간 돌봐? 그리고 여동생도 지방에 있고 요양원이 답인 것 같은데. 여동생이 소리쳤습니다. 오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 나도 싫지. 근데 다른 방법이 있어? 현실을 봐야지.
요양원은 어머니가 싫어하실 텐데. 어머니가 나는 절대 요양원 안 간다고 평생 말씀하셨잖아.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치매인데.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일 어머니 댁을 오가며 건물 관리까지 하는 게 벅찼습니다. 아니, 건물 관리는 괜찮습니다. 밤에는 어머니가 언제 또 전화하실까 노심초사했고, 낮에 종종 임차인 민원에 시달리는 게 더 피곤했습니다. 형 생각은 어때? 여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어. 솔직히 나도 지쳤어.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했어. 너희들은 전화나 가끔 하고 나만 매일 여기 와서 밥 챙겨드리고 병원 모시고 가고 약 챙겨드리고 건물 일하고 이제 진짜 한계야.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 미안해. 나도 사정이. 사실 이번에 미국에서 한 사업이 잘 안 됐어. 투자금도 다 날렸고 빚도 생겼어. 그래서 건물 지분 좀 팔아서. 그만해. 저는 소리쳤습니다. 지금 그 얘기할 때야? 어머니 얘기하잖아. 아니, 형도 알잖아. 건물 지분 공동 명의잖아. 내 몫도 있다고. 나도 살아야 하니까. 너 살자고 어머니 돌봄은 나만 하라고? 그게 말이 돼? 저는 울컥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너 미국 간 지 3년 됐어. 그동안 몇 번이나 한국 왔어? 3번? 4번? 전화는?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안 했잖아. 어머니가 얼마나 너 기다리셨는데. 동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미안해. 진짜 미안해. 여동생이 울먹였습니다. 나도 자주 못 와서 미안해. 근데 애들 때문에 진짜 힘들어. 중학생, 초등학생 둘 다 학원 보내고 남편도 벌이가 시원찮고 나도 파트타임 일하는데 거기서도 자꾸 결근하면 잘리거든.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번갈아 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너희들 왜 싸워? 어머니, 아니에요. 안 싸웠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셋을 한 명씩 바라보셨습니다. 근데 너희들 누구니? 그 한마디에 우리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는 30년을 키운 자식들의 얼굴을 잊고 계셨습니다. 여동생이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야. 막내딸. 막내딸? 우리 집에 딸이 있었나? 어머니는 진심으로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날 밤 동생은 근처 호텔로 갔고 여동생은 어머니 댁에 남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하나? 요양원에 보내야 하나? 하지만 어머니는 평생 요양원 가기 싫다고 하셨는데 새벽 1시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나 내일 지방 안 내려갈래. 이틀 더 있을게. 어머니 좀 더 보고 싶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 진짜 몰랐어. 어머니가 이렇게 많이 아프신 줄. 오빠가 혼자 이렇게 힘든 줄. 나 너무 이기적이었어. 여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넌 잘못한 게 없어. 아니야, 안 괜찮아. 나도 딸인데 나도 뭔가 해야 하는데. 전화만 가끔 하고 오빠가 잘 챙겨주겠지 생각만 했어. 나쁜 딸이었어. 다음 날 여동생은 어머니와 하루 종일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밥을 먹고
옛날 사진 앨범을 꺼내 함께 보았습니다. 엄마, 이거 내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이야. 기억나? 글쎄, 누구더라? 나야, 엄마. 막내딸. 그래, 예쁘네. 어머니는 여동생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이 손을 잡아주자 어머니는 조금 편안해 보였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엄마, 날씨 좋지? 응, 좋아. 엄마, 저기 벚꽃나무 있어. 봄에 여기 왔었는데 엄청 예뻤어. 그랬구나. 여동생은 어머니와 벤치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햇살을 느꼈습니다. 사흘 후 여동생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실 때였습니다. 오빠, 나 생각해봤어. 뭘? 여동생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나 2주에 한 번씩 올라올게. 1박 2일로. 뭐? 금요일 저녁에 올라와서 토요일 저녁에 내려갈게. 그러면 오빠가 주말에는 좀 쉴 수 있잖아. 오빠 집사람도 오빠 얼굴 봐야지. 근데 너 애들은? 남편이랑 얘기했어. 남편이 주말에 애들 보겠대. 그리고 애들도 이제 좀 컸어. 중학생, 초등학생인데 엄마 없이도 이틀은 버틸 수 있어. 밥도 대충 차려주고 올게. 그래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도 딸이야. 나도 어머니 돌봐야지. 미안해, 오빠.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할게. 여동생은 울었습니다. 오빠가 3년 동안 혼자 한 거 생각하면 나는 겨우 2주에 이틀인데 뭐가 힘들어. 저는 여동생을 안아주었습니다. 그간 고마웠어, 오빠. 오빠가 고맙지. 진짜 미안해. 그날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동생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형, 나 생각 좀 해봤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긴 하는데 건물 지분 당장은 안 팔게. 형 말이 맞아.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그래. 그리고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어머니랑 화상 통화할게. 약속할게. 진짜? 응. 나도 아들이잖아. 멀리 있어도 할 수 있는 거는 해야지. 형이 매일 돌보는데 나는 일주일에 통화 한 번도 못해?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형, 돈 필요하면 말해. 빚 있지만 매달 50만 원씩은 보낼 수 있어. 어머니 병원비나 간병비, 약값 필요하면. 고맙다. 내가 형한테 고맙지. 형 혼자 3년 동안 한 걸 생각하면 진짜 미안해. 나 너무 나쁜 아들이었어. 동생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힘들었던 거 나도 알아. 형, 사랑해. 어머니도 사랑하고. 통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잤습니다. 여동생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2주에 한 번 금요일 저녁마다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첫 주 금요일 밤 9시에 도착한 여동생은 큰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오빠 나왔어. 수고했어. 저녁은? 기차에서 먹었어. 어머니는? 안방에서 TV 보고 계셔. 여동생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막내딸 왔어요. 어머니는 여동생을 보셨습니다. 너 누구니? 막내예요. 막내딸이요. 막내. 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여동생이 다가가 손을 잡자 조금씩 편안해 하셨습니다. 엄마, 손 좀 봐.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 핸드크림 안 바르셨어? 여동생은 가방에서 핸드크림을 꺼내 어머니 손에 발라드렸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어머니는 눈을 감으시고 편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좋네.
그치? 엄마 손 예쁜데 관리를 안 해서 그래. 다음 날 아침 여동생은 어머니와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오늘 뭐 먹고 싶어? 글쎄, 엄마가 예전에 자주 해주시던 잡채 해볼까? 나 그거 좋아했잖아. 잡채? 응. 엄마 잡채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 여동생은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당면, 시금치, 당근, 표고버섯. 엄마, 이거 같이 만들자. 엄마가 옆에서 알려주면 내가 할게. 처음에는 어머니가 헷갈려 하셨습니다. 설탕과 소금을 구분하지 못하셨고 불 조절도 잊으셨습니다. 엄마, 이건 설탕이야. 여기 설탕 그릇에 담아둘게. 이건 소금. 그래. 응. 불은 약불로 해야 해. 내가 조절해 줄게. 여동생은 어머니가 당면을 볶을 수 있도록 옆에서 천천히 도왔습니다. 엄마, 잘하고 있어. 이제 야채 넣어볼까? 야채? 응, 이거. 시금치. 어머니는 조금씩 따라하셨습니다. 손놀림이 어설펐지만 여동생은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거 내가 예전에 자주 만들었지? 응, 엄마. 나 어릴 때 엄마가 명절마다 해줬어. 그랬구나. 어머니는 잠깐, 아주 잠깐이었지만 옛날을 기억하셨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여동생은 어머니께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2주에 한 번씩 올게. 금요일 밤에 와서 토요일 밤에 내려갈 거야. 왜? 엄마 보고 싶어서. 그리고 엄마랑 같이 밥도 만들고 산책도 하고 싶어. 고맙다. 어머니는 여동생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따뜻한 마음은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동생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정확히 화상 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첫 주 화면에 동생 얼굴이 나타났을 때 어머니는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저기 누가 있어? 어머니, 저예요. 둘째 아들. 둘째? 어디 있어? 미국에 있어요, 어머니. 영상통화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화면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화면을 손으로 만지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노래 불러드릴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던 노래. 동생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섬집 아기 잠을 자는데. 그러자 어머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 노래 알아. 어머니도 같이 불러요.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어머니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거실 구석에서 지켜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동생의 얼굴을 잊으셨지만 노래는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같은 질문을 10번씩 하시면 이렇게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화요일이에요. 오늘 무슨 요일이야? 화요일이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화요일이에요. 날씨 좋죠? 햇살이 따뜻해요. 오늘 무슨 요일이야? 화요일이에요, 어머니. 오늘 점심은 뭐 드실래요? 10번을 물으시면 10번을 똑같은 톤으로 대답해 드렸습니다. 짜증내지 않고 짧게, 긍정적으로. 그러자 어머니도 조금씩 안정되셨습니다. 불안해하시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마워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고마워요. 당신 참 착한 사람이야. 어머니는 제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셨지만 제 손길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기억하는 것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계속 사라졌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셋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은 2주에 한 번씩 금요일 밤에 올라와 토요일 밤에 내려갔고, 동생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빠짐없이 화상 통화를 했고, 저는 평일마다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여동생이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저도 잠깐 들렀다가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또 금고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비밀번호가 뭐였지? 어머니는 숫자 키패드를 바라보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여동생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금고에 뭐가 들어있어?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한데? 지켜야 할 것들. 내가 꼭 지켜야 해. 저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찾아봐요. 저는 문득 궁금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정말 무엇이 들어있을까? 어머니, 비밀번호 아버지 생일 아니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숫자를 눌렀습니다. 삐, 틀렸습니다. 아버지랑 어머니 결혼 기념일은요? 다시 눌렀습니다. 삐, 역시 틀렸습니다. 혹시 우리 생일? 저는 제 생일을 눌렀습니다. 틀렸습니다. 동생 생일. 틀렸습니다. 여동생 생일을 누르는 순간 띠링, 금고가 열렸습니다. 열렸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여동생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빠, 뭐가 들어있어? 저는 금고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현금도 금반지도 통장도 없었습니다. 대신 낡은 편지 봉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3개의 봉투. 봉투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큰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막내딸에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동생도 자기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는 편지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약간 떨리는 글씨체였지만 분명 어머니 글씨였습니다. 큰아들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마 엄마는 너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엄마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아빠가 이 편지를 쓰라고 했다. 아빠는 엄마가 치매 올 것 같다고 했다.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많이 기댔구나. 큰아들이라고 내가 다 해줄 거라고 믿었다. 내가 든든하니까, 내가 책임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너도 힘들었을 텐데. 아들아, 엄마가 이제 너를 못 알아봐도 화내지 마라.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내 얼굴은 잊어도 내 손길은 기억할 것이다. 내가 나한테 해준 모든 것들, 엄마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들아, 너 혼자 하려 하지 마라. 동생들에게 기대도 괜찮다. 가족이니까. 너만 짊어지지 마라. 엄마가 지키려 했던 것은 금고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너희 셋이 서로 의지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큰아들아. 엄마가.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여동생도 자기 편지를 읽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아프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자식들을 잊을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금고에 편지를 넣어두셨던 겁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셨지만 제 품에 안겨 편안해 하셨습니다. 여동생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셋이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금고 열었어. 진짜? 뭐 들어있었어? 편지. 어머니가 우리한테 쓴 편지.
전화 너머로 동생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형, 나 다음 달에 한국 갈게. 어머니 뵈러. 그래 와. 오늘도 어머니는 금고 앞에 앉아 계십니다. 비밀번호를. 하지만 이제 저는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찾아봐요. 저는 어머니 옆에 앉습니다. 그리고 함께 숫자를 누릅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누르면 됩니다. 어머니가 웃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저녁 8시쯤 여동생이 도착할 겁니다. 큰 가방을 들고 조금 피곤한 얼굴로. 하지만 어머니를 보는 순간 환하게 웃을 겁니다. 엄마, 나왔어. 오늘 뭐 해 먹을까? 여동생은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 들어가 요리를 할 겁니다. 동그랑땡이든 잡채든 미역국이든. 어머니는 여전히 설탕과 소금을 헷갈려 하시겠지만 여동생이 옆에서 천천히 도와드릴 겁니다. 엄마, 이건 설탕. 여기 담아둘게. 고마워. 천만에요, 엄마. 토요일 오전에는 함께 공원을 산책할 겁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엄마, 꽃 예쁘지? 응, 예쁘네. 엄마도 예쁘다. 호호, 그래. 작은 웃음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일요일 저녁 8시 동생이 화상통화를 걸어옵니다. 어머니, 저예요. 오늘은 목포의 눈물 불러드릴게요. 동생이 노래를 부르면 어머니도 따라 부르실 겁니다.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면 동생의 얼굴은 기억 못하셔도 노래는 기억하십니다. 음정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함께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도 또 전화드릴게요. 고마워, 착한 사람. 그리고 평일에는 제가 어머니를 돌봅니다. 아침마다 어머니, 오늘은 월요일이에요라고 말씀드리고 어머니가 같은 질문을 10번 하시면 10번 대답해 드립니다. 오늘 무슨 요일이야? 월요일이에요, 어머니. 날씨 좋아요. 오늘 무슨 요일이야? 월요일이에요. 점심 뭐 드실래요? 짜증내지 않습니다. 짧게, 긍정적으로 눈을 맞추며 대답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우리를 못 알아보실 때가 많고 금고 비밀번호도 매일 잊으십니다. 밤에 깨서 배회하실 때도 있고 화장실 위치를 잊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함께 비밀번호를 찾아드리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금고 안에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들. 네. 금고 안에는 너희들이 있어.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것은 금고 속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였습니다. 자식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신 겁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라. 혼자 짊어지지 마라. 가족이니까. 오늘 저녁 식탁에 수저 4개를 놓았습니다. 어머니 것, 제 것, 여동생 것, 그리고 화면 속 동생 것. 우리는 함께 밥을 먹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의 이름을 잊으셨지만 우리는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시간은 흐르고 기억은 사라지지만 손길은 남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갑니다. 천천히 하지만 함께.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돌봄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걸어갑니다.